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2023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줄여서 우리가 임용고시라고 하는데 임용고시 미술교과의 기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정답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몇 마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할 텐데요. 오늘 이 강의는 아마 두 유형의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두 유형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년 준비를 하거나 내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 공부 전략, 전술 방법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계층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좀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아무래도 시험을 봤던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럴 때 기수험생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제가 채점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걸로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그 점수가 합격, 불합격을 판단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란 상대적인 거니까 자기는 잘 봤어도 상대방이 못 볼 수도 있고요. 자기는 못 봤는데 상대방이 잘 볼 수도 있어요. 자기는 어떤 문제 분명히 아는데 실수해서 못 썼을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썼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다변화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그냥 가채점 해보는 걸로 끝을 내시고 이 점수가 나 돼, 안 돼 이렇게 결과까지 이어져 가서 막 괴로워하거나 혹은 힘들어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막 자만하거나 이러한 감정의 기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국가가 부를 때까지는 2차 준비를 꽉 차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정답으로 자기 점수를 가채점 해보고 그 점수 나온 것이 마치 합격했다 불합격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문제의 답은 이거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023학년도 기출 해설 정답하고 총평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걸 좀 줄이고. 조금 더 잘 보이게 키워보겠습니다. 영역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교과, 교육학 여기 일본문학의 22점 굉장히 비중이 좀 높죠. 교과, 교육학에는 이제 미술교육학론, 교육과정, 교사학습 방법, 평가 얘네를 묶어서 교과, 교육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1열 강의 초반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얘네들이 보통 일본문항이 있고 22점이고 문항수가 미술교육학론이 3문항, 보편적인 문항 형태입니다. 문항 개수이고요. 교육과정이 1문항.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좀 쉽게 그리고 너무 짧게 간단하게 나왔고 예년도에는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가 이렇게 교차로 나오는데 올해는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이렇게요.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된 거니까 많이 나온 편이고 그다음 교과 교육학을 넘어서 교과 내용학으로 보자면 16문항이고 58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58점 정도면 전공 58점이면 굉장히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학이 난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교과 내용학으로 승부하겠다. 그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표현 영역과 이제 미술사로 볼 수 있는데요. 표현 영역 11문항, 미술사가 6문항이에요. 표현 영역이 서양화, 건축, 동양화, 서예, 전각 포함, 판화, 색채, 디자인, 공예 이렇게 되는데 각각 한 문항씩 나와 있고 디자인이 2문항, 공예가 3문항. 요즘 계속 추세가 디자인과 공예가 문항 수가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특히 이 영역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거의 그 전문직에서 알 수 있는 지식과 제작 과정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내년을 준비하는 내년 준비생들은 이 공예 부분과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시간, 좀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시험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올해만 그랬지 않고 최근 3년 동안 거의 같은 추세예요. 디자인과 공예는 매우 전문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술사를 보면 동양 미술사, 그러니까 중국 미술사가 해당되겠는데 한 문항, 한국 미술사가 굉장히 적었죠.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적었습니다. 문항수가. 그리고 서양 미술사가 4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어쨌든 미술사가 24점, 표현력이 32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긴 하고 미술사가 조금 한국 미술사 좀 줄었다는 것, 표현 영역에서 좀 점수가 좀 많았다는 것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준비한다면 대체로 얘네들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렇죠? 대체로 얘네들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말할 나이가 없고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자기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공부 시간, 순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짤 필요가 있겠다.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할 필요도 없고요. 처음부터 하겠다 다 까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른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항별로 특성을 제가 좀 분류해 봤어요. 올해 시험 문제 어땠나? 첫 번째, 누가 뭐래도 올해 시험은 예년도 기출문제에 근거한 문항수가 많았어요. 그 얘기인즉슨 영역별로 중요한 문제들은 거의 다 냈고 앞으로는 이 기출문제가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느낌이 오고요. 이것은 작년, 재작년 역시 한 2년, 3년 동안에 보여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아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항수가 무려 6문항이에요. 22점,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두 번째,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우리 미술 교과는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문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끄덕끄덕 할 텐데요. 특히 16문항 정도 됩니다. 거의 단순 암기가 50점이 넘어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암기 전략, 암기 방법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변별성 있는 문항이 한 5문항 정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주제를 추구하고 주제를 찾아내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시험이 특히 재수 이상의 N수가 좀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근거 문항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했고 뭔가 쌓여있고 뭔가 주워들은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N수생이고 재수생들인데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쓰는 문항이 꽤 있었다는 거지. 초수들보다는 N수와 재수 이상이 좀 유리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6문항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문제를 얄궂게 내가지고 문제풀이할 때 실수를 좀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한 3문항 정도 했고 독해력 없이 단순한 구조의 틀로만 나와 있는 그런 문항도 무려 6문항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술과가 예년보다는 매우 좀 단순, 직설적인 문항 형태로 가고 있다. 기출문제 형태로 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 총평 1. 다양한 정답이라든가 문장보다는 정확한 정답을 외워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는. 따라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간단 명료한 문장이나 키워드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수강생이 지금 자기 걸 가채점할 때도 한번 비교해 보실 게 필요해요. 자기는 주어진 문제, 주제를 길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짧게 간단하게 쓰고 있는지 그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내년 준비하는 분들은 필히 암기 주제 리스트를 아예 1월 달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리스트에 맞춰서 암기하고 체크해 나가고 제거해 나가는 거지. 기출문제 분석을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22년도에는 5월 달부터 기출 분석을 했는데, 내년 2023학년 3년도에는 3월부터 기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미리부터 좀 일찍 기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시험 본 학생들, 몇몇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의견을 좀 추합한 건데요. 1년간의 시간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느껴졌던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즉슨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향이 좀 맞았고요. 얼마든지 자기 관리하고 좀 더 철저하게 앉아서 공부하면 꼭 끝낼 수 있는 시험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건 모두 시험 본 학생들의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술사 미교론 부분은 필독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공예 파트도 좀 필독서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은 아주 짧게 공부하는 게 맞고요. 굳이 긴 문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짧게 리스트, 암기 리스트를 중심으로 필독서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용어만 뽑아내는 정도의 필독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필독서 공부는, 그동안의 필독서 공부가 줄글로 읽었다면 내년도 필독서 공부는 무언가 좀 공부 잘하거나 아니면 나왔던 선생님이 요 부분 체크 하는 걸 받아 적어서 그 부분에 중요한 암기 키워드, 문장만 따놓는 거, 이 작업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랑 문제풀이, 문제복습은 굉장히 좀 역시 매우 중요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총평입니다. 아마도 대동소이한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마 일부분은 크게 동감하시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들여다볼 건데요.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보여드린 이 문제 정답은 제 개인 생각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 기준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구전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정답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미리 확인해 봤습니다. 조교 선생님들과 또 몇몇 도움 주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답이 아닌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아닌 것의 근거는 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고요. 기출 근거가 되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출제자들은 A, A-1, A-2, A-3까지 인정답을 줄 수도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인정답의 폭은 출제위원 맘이에요. 인정답의 점수가 될지 안 될지는 출제위원 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점수를 좀 매겨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예요. 문장으로만 봐서는 지금 고려청자의 변천을 물어보는 거고, 변천에 따르는 가마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요거는 고려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긴 했었습니다. 가마는 또 다른 주제로 다루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했었죠. 요것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요번에 봤던 시험 문제이고요. 요게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나눠드렸거나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도자공예, 한미사, 가마의 명칭, 순청자, 빛깔에 관련된 건데,
요게 4월 달 모의고사도 있었고요. 7월 달에 사주에도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고려청자 변천 사기 이렇게 되어 있죠. 7월 사주 B형 8번을 보면 아마 요 문제 기억날 거예요. 요 문제 우리가 이제 8번으로 풀었고, 요거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 도표는 좀 외우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아마 다 사진 찍었을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1번 요 문제의 정답은 책에는 이거 좀 내리고요, 제가. 책에는 기억이 토축, 니은이 비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청자의 가마가 벽돌로 구운 가마로부터 흙으로 만든 가마로 이렇게 이행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이어져 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좀 애매한 게 토축요는 전부가 등요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등요 혹은 오름가마까지도 인정답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토축요의 특징이 단실묘입니다. 이게 등요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등요는 이제 방이 3개짜리가 한 칸으로 이렇게 좀 나눠 있는 건데 이것을 단실로 보는 거냐 아니면 3칸으로 보는 거냐에 이제 학설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마가 굴뚝으로부터 불이 한 곳으로 흘러서 굴뚝을 하기 때문에 단실로 보는 게 맞고 이것이 이제 등요죠. 좀 오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름 가마라고 하고요. 이게 좀 더 토축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든 책에는 토축요로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다른 책에는 등요, 고려청자 서남 지역 강진 지역은 등요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참고 삼국미술문화 이해책 181페이지에는 그렇게 또 나와요. 강진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여기 나와보면 요 부분에 보면 전남 강진 뭐 이렇게 남서부 지방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문장과 관련해서 한국미술문화 이해책에 보면 여기 보면 181페이지에 이제 등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색깔은 비색인데 요게 이제 월주 고비색도 이게 정답입니다. 요게 원래 책에는 요게 정답으로 나오고요. 두 가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봤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건 다 누구나 다 풀어봤을 듯 하고 어렵지 않게 크리스토랑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정답 인포메이션 드로잉하고 그 다음 니은 소실점 특별히 사전에는요 르포르타주로도 나와요. 요거까지도 정답을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전각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요 정도는 뭐 백문인 주백문 상간인 다른 말로 주백간문인도 정답. 그 다음 4번 요게 이제 좀 평소에 다루지 않는 건축입니다. 특별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생필의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교회이고요. 요건 수도원 위에 있는 건 수도원 교회 밑에 있는 건 수도원. 그래서 이걸 수도원으로만 볼 건지 성당까지 확대해서 볼 건지에 따라 정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문장에 따르면 요 앞에 있는 요 문장까지는 젠슨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순례 양식이에요. 그리고 젠슨은 순례 양식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순례 양식이면서 로마네스까지도 인정다. 가는 게 맞겠고, 젠슨에 나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요것을 수도원으로만 국한시킬 경우 정답이 이렇게 클로이스터가 국한됩니다. 성당을 확장시키면 나르텍스까지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서양건축사에 또 미술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까지로 확장하면 나르텍스도 정답, 수도원으로만 국한시키면 클로이스터가 정답,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니은 부분은 아마 평소에 다루지 않는 영역이고요. 건축 영역이라서 이 부분을 틀렸다고 해도 너무 마음 졸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모두가 틀려서 변별성이 없는 거거든. 모두가 틀리면 변별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틀리면 손 붙잡고 틀렸으면 괜찮아. 그냥 만점 80점이 아니라 그냥 76점 치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하면 돼요.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잘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발목법에 관련된 거죠. 그죠? 네, 요것도 우리가 봤더니 7월 5주 7, 8월 달 우리가 이제 5, 6월 달 문제풀이를 했고 7, 8월 달 했고 9, 10월 달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11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별도로 합격 관리반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나간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들은 많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거 이제 하규 양의 발목법, 간필법 뭐 이런 거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요 정도 급이면 뭐 다들 실수 없이 썼을 것 같아요. 문제가 필법의 명칭, 화법의 특징 따라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에 형광펜 칠해서 앞으로는 요런 걸 외우셔야 돼요. 필법의 명칭, 그치? 화법의 특징 이런 것들만 여기 보면 기법의 명칭 요런 거를 중심으로 외우는 거예요. 공부를 내년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테이고요. 정답 간필 니은 백묘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채색을 가지 않는다. 필선이 간결하다. 선만으로 그린다. 윤곽선 묘사했다. 혹은 사전에는 초연절속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는 이런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죠. 단순 암기. 암기 리스트에 이제 이런 용어만 착착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긴 문장은 읽어서 이해해 주는 걸로. 발목법, 먹을 듬뿍 찍은 붓으로 쏟아서 붓듯이 화면에 먹물이 진한 먹물부터 번지게 되는 거죠.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 외우시면 되겠어요. 먹을 아주 듬뿍 찍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장들이 됩니다. 그 외에도요, 요렇게 유사답안, 이거 정답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필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가 그 특징을 몇 가지 쓰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발목법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답 처리 다 됩니다. 습한 묵으로 그렸다. 필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는 뭐 붓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손발, 머리칼로도 그린다. 또 마음속에 계획 없이 마구 그릴 수도 있다. 취한 상태에서 그리는 것도 발목이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면 어쨌든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 공부할 때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아주 되게 반가웠죠? 요게 지금 판화가 9월 4주.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요 문제로 해서 여기 분할판 다색법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팅 하더라도 오린 부분의 경계를 나타내는 흰 강 요거였는데 요게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흰 강, 흰색 선 여기 나와서 비교적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은 많이 잘 풀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놀륨판 A와 목판 B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기출문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A와 B를 구분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칭 계속 쓰는 거, 명칭 물어보죠. 제작할 때 이유 물어보죠. 제작 방법 물어보죠. 따라서 앞에 보여드렸던 표현 영역 애들은 제작 방법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한 판화 영역일 경우 A 판화 기법, 즉 목판 기법, 고무판 기법 이렇게 비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목 판화 기법 같은 경우는 드라이 포인트, 인그레이브에 비교하는 거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리놀륨판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표면에 결이 없어요. 고무판이라서. 부드럽게 깎을 수 있습니다. 제작이 쉬워요. 어느 방향으로든 재판이 가능합니다. 요런 말들만 들어가면 돼요. 문장이 이쁘지 않아도 돼요. 요런 말들만 들어가면 됩니다. 외곽선 형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목판하고는 다르죠. 고무판이니까 둥글게 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분할판 다색법입니다. 여기 용어 그대로. 요것을 인정할 때는 분판법도 인정. 우드컷도 틀리진 않습니다. 답판 다색법 이렇게 하는데 답판 다색법은 살짝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다면 다색법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의미론적으로는 틀리진 않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분할판 다색법 혹은 분판법이 가장 정답에 근접해 있는 인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판소거법, 한 판을 점진적으로 재판해서 여러 색 찍는 것, 판목에 처음 파는 것은 흰색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처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7번. 이것도 우리가 풀어봤던 좀 반가웠던 문제죠. 구디노, 페리스, 맥피, 로엔펠트. 특히 이제 맥피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비록 작년에 다문화가 나왔지만 맥피가 다문화 나왔었죠. 근데 또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로엔펠트 역시 안 나왔던 단계, 누구나 다 준비했던 발달 단계, 그 중에서 의사실기에 대한 유형. 그래서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정답도 첫 번째가 지적인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의 처리 혹은 정보 처리 능력 동일한 용어입니다. 자, 촉각형 학생들은 정서적인 흥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심리, 감정, 요거에 따라서 인물 크게 달라진다는 게 정답이고, 인정답은 이 지적인 성숙을 인지적 능력 혹은 지적 능력의 지표, 이렇게 쓰면 정답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지각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정답이 쉬울 거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제일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거 정답 안 될까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아이스너가 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초등 미술교육 그 원전이라고 하는 책이 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거에 근거하자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각이 아니라 지적인 성숙 요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8번. 특히 이제 나번 같은 경우, 뉴스 레벨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7월 8주 11번에 제가 화면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월 8주 A형이네요. 요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죠?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벨슨 아상블라주, 정크하트 설치 미술도 사실 정답 처리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역부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타틀린의 이제 조형적인 의미, 그 다음에 작품 제작 방법, 공통적으로 사용된 주 재료. 그래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현관펜 칠하셔야 돼요. 아, 미술사나 조각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명칭, 재료, 제작 방법. 거의가 이런 거예요. 제작 방법, 명칭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처음 오신 분이거나 이 강의를 듣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는 것이 바로 이걸로 하나의 꿀팁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시간 세이브가 되고 좀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명칭, 제작 방법, 사용한 재료 물어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재료를 물어본 적이 많아요. 아리타 포베라도 물어봤는데 아리타 포베라도 분명히 재료를 물어봤어요. 재료의 특징.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하드 엣지 기법을 물어보면서 그 기법, 그 스테이닝 기법이 어떤 재료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써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재료, 제작 방법에 대한 주의점은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답은 물질성 강조입니다. 물질과 기술의 근거를 둔 활력적인 창조의 과정. 이게 젠슨 책에 나와요. 정답은 아상블라주이고요. 일상용품을 모아서 구성한 미술품이다. 혹은 또 여러 오브제를 쌓았다. 집적한 거다. 모아서 쌓았다. 집적.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정크나 패목제가 정답이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지금 젠슨 책에 있는 문장은 좀 어려우니까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요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의 개념을 구현했다. 그러냐면 화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구석 모퉁이 같은 경우 구석에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부조를 해놨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조는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각선 구석에 이렇게 대놓으면 이게 평면에 나온 건지 입체로 봐야 될지 애매한 공간이고 실제로 만져지는 공간, 실제로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요런 건데 지금 타틀린의 역부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런 이미지들이에요. 이렇게죠. 이렇게 정도 되니까 이게 좀 더 구석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공간이 일반적인 부조보다는 더 많이 확보가 되죠. 실제적인 공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버전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특별히 요거 이제 이렇게 지금 바닥에 구석이잖아요. 구석이 이쪽 구석과 이쪽 구석을 연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뚫려 있는 공간, 허공간도 있고 매달린 공간, 만져지는 공간 이렇게 됩니다. 부조인데 부조가 아닌 그래서 역부조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이 문제에서도 1915년 역부조 작품을 코너에 매다는 설치 방식 이거고요. 요것이 갖고 있는 조형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서 정답은 이거를 그대로 젠슨이 이렇게 썼어요.
물질을 강조한다. 물질은 촉각적인 거니까 만져질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젠슨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책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인 공간이 제시됐다. 그 다음에 사실 재현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구축하는 과정, 실제 공간에서 구축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썼다 하면 올해 시험 본 수험생 중에서 마음 좀 편안하게 먹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집적, 모으기, 집합 모두 정답이 됩니다. 재료는 목재 뭐 이런 것도 정답이에요. 전부 다 나무가 맞으니까요.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평소에 좀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른 색과 만나는 경계선, 요건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변 대비와 경계 부분 대비가 너무 강할 때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요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이 문제의 반은 맞출 수 있었고, 반은 평소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반 틈은 날려도 부담 갖지 말고, 왜냐하면 다 날렸을 테니까. 좀 편안하게 2차 준비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미추진 기억에서 원래 색을 바꾸지 않고 연변 대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 요거는 평소에 다루지 않는 주제죠. 아마 이건 틀렸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네, 니은, 명칭, 연변 대비 경계 부분의 대비가 너무 강할 때 흐릿하게 보이는 거,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디귿, 효과, 그 다음에 리을, A 도형이 B 도형보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연변 대비를 약화시켜서 할 때 두 색 사이 테두리를 무채색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정답이 따로 없어요. 요게 그냥 딱 정해진 답이에요. 그 다음에 할레이션 효과가 정답이고, 베졸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리프만 효과거든요. 근데 요건 리프만 효과에서 색이 서로 달라도 그림과 바탕의 명도 차이가 별로 없으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변별성이 없는, 평소에 다루지 않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 중에서도 리을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고갱 나오면서 뭐 르동, 종합주의 양식, 이것도 아마 우리 수험생들은 좀 마음 편안하게 풀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5월달 꽃풀 80제에서 먼저 풀었네요. 그리고 10월 합격반 있었죠. 합격 관리반.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내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관리형 독서실처럼 운영했던 합격 관리반 문제에 있었어요. 자, 정답은 상징주의 혹은 상징파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진한 검정색 윤곽선, 대상을 종합해서 표현하는 클로아조니즘. 둘째, 진출한 특성을 가진 난색을 뒤로 놓고, 그죠? 후퇴하는 특성을 갖는 한색, 차가운 색을 화면 정면부에 부각시켜서 뭔가 평면성이 드러나는 것. 고갱의 특징이죠. 이런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이 문제인데, 요게 제가 아까 처음에 요거 기억나시죠? 문제풀이 할 때 실수를 유발시켰던 문항. 우리끼리 좀 얘기할까요? 우리끼리 좀 치사한 문제. 우리 실수를 좀 만들어내는 문제.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이거를 제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민의 문화나 부족을 참조해서 서구미술의 형식을 새롭게 하려는 경향까지가 밑줄되어 있고요. 요거를 읽으면 후반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리엔탈리즘 쓴 사람도 많고요. 근데 요 경향, 밑줄된 요 경향까지만 보면 정답은 원시주의, 프리미티비즘 요렇게 됩니다. 오리엔탈리즘이거나 프리미티비즘, 이국적 원시주의 혹은 절충주의까지도 정답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보면 20세기 후반에 비판의 대상이 된 것, 즉 뒷문장은 앞에 문장 수식하잖아요. 20세기 후반에 비판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첫 번째는 오리엔탈리즘으로서 동양에 대한 오해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 문화 말고 생각 없이 절충을 했단 말이죠. 20세기 서구미술이 다 절충주의예요. 이거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자면 절충주의도 맞는 거죠. 입체파 같은 경우가 뚜렷한 절충주의예요. 뚜렷한 절충주의. 이 절충주의에 대한 것도 좀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만 비판이 있는 건 아니고 절충주의도 비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뒷문장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건 오리엔탈리즘도 정답, 그 다음에 절충주의도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평가원에서 출제원들이 어떻게 정답을 채택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시주의, 프리미티비즘, 그 다음에 인정답은 오리엔탈리즘, 프리미티브 아트, 이국적 원시주의, 그 다음에 절충주의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참여가 엘게라로부터 출발했던 문제가 3년 전에 한번 있었죠. 그랬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 나오나 싶을 만큼 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당황했기 때문에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이 문제는 많이 틀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변별성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쉬운 문제가 변별성이 있었다, 올해는. 왜? 쉬우니까 실수하는 거지. 실수를 유발하는 이런 게 좀 변별성이 있는 거고, 어려워서 아예 못 쓰는 건 변별성이 없는 거지. 다 같이 못 쓰는데 무슨 변별성.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내년에 준비한 학생들은 일단 학자의 주장은 무조건 다 외워야 되겠다. 미교론 같은 경우 특히 그 학자가 기억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따라서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엘게라가 무엇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하는 용어, 미교로는 특히 학자가 주장한 용어는 무조건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워야 된다. 그런 거고요. 전통적인 예술교육의 차이점, 엘게라 주장 두 가지 요건데, 요건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제가 정답에 이렇게 써드렸는데, 요 문제가 20년 11월 3주 수업 자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내 문제를 배웠던 학생들이랑 자료를 갖고 있는 거지. 제가 이제 똑같은 문제를 안 내려고 요 부분은 좀 피해서 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맙게도 내 문제를 계속 갖고 꾸준히 복습한 학생들은 이 문제에 좀 편안하게 맞췄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들은 못 풀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은 대화와 협력이에요. 대화와 협력. 요거에 대한 인정답이 토론, 토의도 정답을 줘야 되는 게 맞고, 협업도 정답을 주는 게, 점수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책에는, 엘게라 책에는 대화와 협력으로 나옵니다.
니은이 사회 참여 미술입니다. 요게 문제를 풀면서 이것도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거든요. 분명히 여기 보면 사회 참여 예술이라는 말이 먼저부터 나와요. 그래서 관객을 작품 생산의 능동적 주제로 정의하고 관객의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예술을 창조한다. 사회 참여 예술 또 한 번 나왔죠. 커뮤니티는 소통의 방법으로 무엇을 강조한다. 이는 연설이나 강연 같은 형식적 발화 방식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사이에 유대감을 심어주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무엇은 집단적인 상호작용 과정이자 커뮤니티 조직화의 핵심이 된다. 기억이고요. 따라서 사회 참여 예술은 관객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한 번 나왔죠. 관객의 삶과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엘게라는 여기 또 나와요. 사회 참여 예술을 교육적 관점에서 뭐라고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 번 동일한 사회 참여 예술 나오니까 학생들이 설마 가로 안에 이게 사회 참여라는 글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좀 얄미운 문제이죠.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근데 정답은 속상하게도 사회 참여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얄밉게 문제를 만들어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잘 맞추신 분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대다수 말을 들어보면 맞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쉽고 속상하지만 그냥 못 푼 걸로 이렇게 해서 변별성이 그렇게 막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틀렸다고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회 참여 미술의 창의적 결과 수용, 지식의 공유, 예술 또한 삶의 이해에서 기존의 수업과는 좀 다르다. 이게 정답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결과를 수용하고 다양한 창의적 결과 수용하고 그 과정의 공공성,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아이디어나 지식 같은 걸 공유하고 주체적인 참여자의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이해할 점, 내년에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서 준비할 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사회의 벽화라든가 공공미술 같은 경우 주제가 예술성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주민 얼굴, 관광상품이 될 만한 포토존 같은 개념, 거기에는 사회 비판적인 논조가 빠져있죠. 엘 게라가 주장한 사회 참여 미술은 그와 반대예요. 그 지역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그냥 대놓고 비판적인 벽화를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미술이 사회과스러워야 돼라고 비판하긴 하지만 사회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비판 정신은 커나가죠. 그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또 나온다면 요 파란색 칠한 것만 외워서 쓰면 되겠고 나머지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협력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요 문제에서 어쨌든 1번부터 5번까지가 사회 참여 미술이 갖는 일반적인 미술교육과 다른 점이에요. 이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A형 12번 이것도 많이 반가웠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기억도 참 얄궂다. 문제를 낼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기존의 문제 스타일은 다르죠. 그래도 기존의 임용 미술 문제는 정말 물어볼 만한 것, 공부 안 하면 못 풀 만한 것, 정답 자체도 뭔가 좀 퀄리티가 좀 있는 것 이랬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한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좀 아쉬웠던 올해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는 인간의 몸으로 화신에 나타난 기억. 요 문장만으로만 보자면 인정답이 되게 많아져요.
문장만으로만 보자면. 하지만 이 문제를 만든 책이 있어요. 한국 불교 미술사와 관련된 책이 한 6권 있습니다.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낸 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낸 거, 개인이 낸 거, 대학교에서 낸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백과사전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6종류가 있는데 6종류의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그 동일한 주제에 공통된 문장이 곧 정답입니다. 그걸로 보자면 요 문장만으로 정답을 채택하진 않았고, 거기 나온 걸로 보자면 열애가 정답입니다. 열애. 다시 말씀드려서 요 문장만 보면, 인간의 몸으로 화신했다라는 문장만 보면 요렇게 화합을, 응신불, 본전불, 열애, 석가열애 뭐 이런 거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공통적인 건 그냥 열애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나아가요. 요 나아가 보관을 쓰고 화려한 장신과 천연을 걸친 중국과 일본 밀교의 보살령. 여기에 이미 정답이 있어요. 보살령 비로자나 불과는 다른 것이 뭐냐 쓰는 건데, 이건 지금 딱 봐도 보살이 아니죠. 그죠? 부타죠, 부처님.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 문장에는 보살령 비로자물과 다른 점. 이거는 보살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좀 힌트가 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중국하고 일본은 거의 없어요. 일본은 아예 없고요. 한국에만 있는 게 바로 열애형, 보살형이 아니고 부처형, 즉 열애형 비로자나불입니다. 요 문장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책에. 열애형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정답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굉장히 이상적인데 여기 뭔가 싱긋 웃고 있고, 좀 재밌어요. 또 손도 얼굴이랑 전체의 비례에 맞지 않게 조막 손처럼 돼 있죠. 대체로 얼굴 비례 손이 좀 크게 맞아야 되는데 손도 좀 작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정답은 친밀감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중국 보살과 일본 보살은 그렇지 않아요. 매우 엄격하거나 매우 장식적이 아니래요.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요거는 우리가 다른 문제로 풀어봤던 건데, 조형적인 특징, 우리가 8세기에서 9세기로 넘어가는 신라불상의 특징, 어떤 도파에 나와도 이게 정답이다 라고 제가 그때 그냥 그 원칙이 되는, 아주 원류가 되는, 만능 열쇠가 되는 정답을 알려드렸죠.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건 제가 잘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만능 열쇠가 되는 정답. 그래서 이렇게 편화가 되기 시작한다, 혹은 평행이다, 평면성이다, 단순하다, 이렇게 선각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이에요. 이걸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뭔가 도식적인 옷줄이 보인다, 이것도 다 정답이에요. 이런 거를 제가 요거 문제와 관련해서 8세기, 9세기 통신라 불상의 변천, 그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안압지 출토로 해서. 요게 지금 11월 합격반 8회 문제. 요 문제를 하면서 요게 만능 키 열쇠처럼 만능 열쇠니까 요거 가지고 써라라고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감 있고 단순한 표현, 가늘한 선각, 요게 8세기에서 9세기로 넘어가는 모든 불상의 대표적인 조형적인 특징이다. 어떤 도파에 나와도 이 말을 쓰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건데, 그게 딱 맞은 것 같아요. 옷주름에 선각이 없고 모두 입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전
그 이후는 이제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바뀐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A형은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낯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풀 수 있었던 문제가 A형이었던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B형 하겠습니다.